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이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희미하게 울리는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병원 복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방금 의사가 뱉어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수술비. 그리고 이어지는 치료비를 합친 금액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거대한 숫자였다. 어머니의 생명이 저 액수와 저울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 정의를 위해 총을 쥐었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초라한 현실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과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함은 끔찍한 병마와 자본의 논리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앙상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고 인터넷을 뒤지던 끝에 서연은 마침내 하나의 구인 광고 앞에서 시선을 멈췄다. 평창동의 고급 저택, 입주 가사 관리인 모집. 다른 조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파격적으로 높은 월급만이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자존심이나 과거의 경력 같은 것은 사치였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심정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버스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한적하고 위압적인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집들은 더 이상 평범한 주택이 아니었다. 높다란 담벼락과 견고한 철문.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마치 하나의 요새를 연상시켰다. 서연이 내린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 앞이었다. 검은색 대리석과 특수 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주변의 자연광마저 흡수해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면접은 저택의 집사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진행했다. 윤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의 이력서와 행색을 번갈아 훑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이력서. 하지만 서연의 자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특수훈련을 받으며 몸에 밴 고든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오히려 윤 집사를 미묘하게 압도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오갔고 서연은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절제된 태도와 군더더기 없는 말투에서 윤 집사는 뜻밖의 신뢰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곳의 규칙은 아주 엄격합니다. 특히 주인 어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용납되지 않아요. 주어진 일만 완벽하게 해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윤 집사의 마지막 질문에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자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거대한 성의 새로운 하인이 되었다. 서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저택의 구조와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었다. 윤 집사의 안내에 따라 저택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단순한 부의 과실을 넘어 모든 공간은 철저한 계산과 목적 아래 설계되어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물론이고 가구 배치 하나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동선과 방어적인 고려가 녹아 있었다. 그녀의 직업적인 본능이 이곳이 평범한 부자의 집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사령부와도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빠르게 터득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저택의 복도를 오가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청소, 세탁, 정돈.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질서가 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을 직접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서재나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도 따로 가져다 드려야 했다. 집안의 다른 고용인들 역시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날도 서연은 저녁 식사를 마친 주인의 서재에서 셔츠와 빈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통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거슬렸다.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에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잊으려 애썼던 기억의 파편들이 빗소리를 타고 끈질기게 되살아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불길한 상념을 털어내려 애쓰며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잠시만.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 듣는 집주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대한 책상 뒤,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큰 키, 흐트러짐 없는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창밖의 비를 응시하고 있었기에 서연은 아직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새로운 사람인가?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사물의 이름을 확인하는 듯한 몸이 건조한 톤이었다. 네, 주인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윽고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재의 은은한 조명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히 담은 입술, 깊고 차가운 눈매. 서연의 눈에 그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 강태준. 그는 바로 몇 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가 구해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뇌리를 스치는 것은 빗소리와 뒤섞인 총성, 뜨거운 피의 감촉,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잡던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철저하게 묻어버렸던 과거가 예고도 없이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실체로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과 하얗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혼란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색을 읽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 아래 이서연은 깨진 찻잔의 파편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지며 그녀의 훈련된 신체가 이성과 감정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즉시 치우겠습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거의 떨리지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자기 통제력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다시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란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윤 집사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대체 무슨 짓이야? 첫날부터 주인 어른 앞에서 실수를 해 날카로운 질책이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멀게만 들렸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그림자 같은 사내가 서재 입구에 나타났다. 다부진 체격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그는 이 저택의 경호팀장인 김동현 실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바닥의 파편과 서연, 그리고 강태준을 차례로 훑으며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됐으니 모두 나가보도록.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윤 집사와 김 실장은 군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윤 집사는 서연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서재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자신을 향한 김 실장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하녀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불확실한 변수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차갑게 채웠다. 도망쳐야 했다. 이곳은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 그 자체였고 그와 엮이는 순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천문학적인 수술비 청구서가 아른거렸다. 결국 돈이, 절박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완벽한 유령이 되자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오직 가사도움이라는 껍데기만 남기자.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자신의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의 두꺼운 카펫이 모두 흡수해버렸고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직 특수요원으로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깨어났다. 청소를 핑계로 저택의 구석구석을 오가며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어진 철옹성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다. 벽의 몰딩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동작 감지 센서, 대리석 바닥에 특정 패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압력 감지 장치, 그리고 방탄 처리가 된 것이 분명한 거대한 통유리 창들, 복도를 비추는 CCTV의 사각지대를 계산하고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모든 정보들은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합되며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혹은 전보다 더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동현 실장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서연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가 특정 구역을 청소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면 어김없이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나타나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서연을 따로 불러내어 접근이 금지된 구역과 반드시 지켜야 할 보안 수칙에 대해 기계적인 목소리로 재차 경고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지만 서연은 언제나 순종적이고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가면으로 그의 의심을 비껴갔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2층 동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과 침실로 이어지는 저택 내에서도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구역이었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항아리는 받침대 정중앙에 미세한 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의 눈에 들어온 항아리는 그 중심점에서 오른쪽으로 약 2mm가량 비켜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무시해도 좋을 차이였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완벽한 통제와 규칙 아래 움직였다. 특히 강태준의 개인 공간에 가까워질수록 그 엄격함은 병적일 정도였다. 단 한 명의 청소 담당자, 즉 서연 자신과 윤 집사, 그리고 김 실장이 허가한 경호 인력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침입자가 남긴 흔적이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먼지떨이로 항아리 주변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다. CCTV 렌즈의 각도는 그대로였다. 적외선 센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외부 침입자라면 이런 미세한 흔적을 남길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내부에 조력자가 있거나 범인 자체가 내부 인물이라는 것.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항아리의 미세한 위치 변화는 단순한 흔적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일지도 몰랐다. 작업 완료 혹은 새로운 지시 대기 중 같은 그녀는 조용히 항아리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두는 것은 더욱 위험했다. 이것은 적에게 내 존재를 눈치챘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적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홀로 싸워야 하는 비밀 요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과거에 자신이 구해냈지만 이제는 까마득한 타인이 되어버린 남자 강태준이 있었다. 강태준은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응시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는 기억의 채찍이 되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려쳤다. 두통과 함께 어김없이 그날 밤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뒤집힌 차체, 빗물과 뒤섞여 흐르던 피의 비릿함,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총성.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누군가 자신을 끌어안았다. 가늘지만 단단한 팔, 그리고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던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과 비,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시야를 흐려놓았다. 하지만 후각과 청각에 각인된 기억은 선명했다. 소독약 같기도 하고 희미한 약초 같기도 한 냄새, 그리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던 그 목소리. 그는 수년간 국내 최고의 정보원과 탐정들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그날 밤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는 그렇게 평생의 빚과 의문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며칠 전 찻잔을 깨뜨렸던 새로운 가사도우미 이서연. 그녀의 얼굴에서 강태준은 언뜻
스쳐 지나가는 기시감을 느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촌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와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한 정체불명의 여인은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던 그 눈빛이 아주 잠시 그의 뇌리에 박힌 잔상과 겹쳐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비는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과거를 소환했다. 국가정보원 최정예 흑색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비번이었던 어느 늦은 밤, 외곽 도로를 달리던 그녀의 차 앞으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검은 세단 2대가 한 대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더니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시켰다. 훈련된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괴한 2명이 차에서 내려 전복된 차량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간인이 아니었다.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빗소리를 방패 삼아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총의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괴한들을 확인하고는 뒤집힌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남자를 끌어냈다. 그가 바로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자신의 차에 그를 겨우 태웠다. 공식적인 병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너무 컸다. 그녀는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은퇴한 군의관이 운영하는 작은 불법 시술소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것이 그녀가 속한 세계의 규칙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선택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저택에서는 강태준이 주재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만찬이 열렸다. 서연은 다른 사용인들과 함께 주방과 다이닝홀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강태준과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기 위해 라운지로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다이닝홀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섬뜩한 금속성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다. 순간 서연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샹들리에를 지탱하는 굵은 쇠사슬에 한 고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피해요. 그녀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샹들리에는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추락했다.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는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아수라장이 된 홀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경호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김 실장의 지휘 아래 경호팀이 현장을 통제하고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초기 조사를 마친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보고했다. 오래된 쇠사슬의 연결고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것 같습니다. 금속 피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그녀가 들었던 날카로운 마찰음은 단순한 금속 피로 현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
야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서연은 뒷정리를 돕는다는 핑계로 추락 현장에 접근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깨진 크리스털 조각을 치우는 동안 테이블 밑에 떨어진 쇠사슬의 잔해를 몰래 주워들었다. 손수건으로 그것을 감싸 주머니에 숨긴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자신의 방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끊어진 쇠사슬 고리의 단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연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금속이 오래되어 닳아버린 흔적 옆에 아주 미세하지만 명백한 톱으로 잘라낸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쇠사슬의 흠집을 내어 인장 강도를 약화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치밀한 암살 시도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손수건 위에 놓인 쇠사슬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인위적으로 잘려나간 단면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이 저택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적의 존재를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김동현 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의 팀원 중 하나가 배신자라면, 혹은 그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면 보고는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과거 조직에서 겪었던 배신과 음모의 기억이 차가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강태준에게 직접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쇠사슬의 미세한 절단면을 분석하고 이것이 암살 시도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가 가진 비대칭적인 정보는 양날의 검이었다. 잘못 휘두르면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다. 침묵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것. 적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까지 그녀는 완벽한 한여의 가면을 쓰고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눈과 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백자 항아리의 위치, 이동과 샹들리의 추락 사건. 두 사건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었다. 내부의 첩자는 강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고 외부의 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가 새어나가는 통로, 즉 도청장치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윤 집사에게 강태준의 서재에 대한 대청소를 건의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를 재배치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녀의 제안을 윤 집사는 의외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 서연은 서재를 청소할 수 있는 몇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을 꺼냈다. 전직 요원 시절 개조에서 사용하던 초소형 주파수 탐지기였다. 그녀는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닦는 척하며 탐지기를 책들 사이와 장식품 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육중한 지구본 근처에서 마침내 탐지기가 미세한 진동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구본을 닦으며 받침대 아랫부분을 손끝으로 훑었다. 그리고 찾아냈다. 나무의 질감과 거의 완벽하게 위장된 쌀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최첨단 광섬유 마이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도청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적은 자신들의 첩보 활동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였다. 오히려 이 귀를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친 뒤 그날 저녁 다시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시작했다. 아, 이모, 나 서연이야. 응. 여기 일은 할만해. 근데 주인님이 다음 주말에 제주도에 비밀리에 가신다나 봐. 무슨 중요한 계약 때문이라던데. 젤코 그룹의 회장을 개인 별장에서 만난다고 경호원들끼리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 그녀는 일부러 틀리기 쉬운 거짓 정보들을 흘렸다. 젤코 그룹은 최근 강태준의 퀀텀 이노베이션스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회사였고, 제주도의 개인 별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알기 힘든 내부 정보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만약 이 미끼를 첩자가 물고 상부에 보고한다면 적은 분명 제주도에서 강태준을 기다리며 허탕을 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첩자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친 척하며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이제 덫은 놓아졌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오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모든 고용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모두가 용의자였다. 무뚝뚝한 정원사, 말이 없는 운전기사, 수다스러운 주방 보조까지. 그녀는 그들의 사소한 습관 변화, 눈빛의 흔들림, 평소와 다른 통화 패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다. 김동현 실장의 오른팔이자 경호팀의 부팀장인 박중사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과묵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떠오른 조급함과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틀 뒤에 찾아왔다. 늦은 밤, 서연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정원의 후미진 곳을 무심코 내다보고 있었다. 마침 순찰을 돌던 박중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소형 업무용 단말기가 아닌 개인 소유로 보이는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보고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의 행동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 분명했다. 이 저택이라는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제주도행 가짜 정보가 살포된 이후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서류에 코를 박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저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경호팀의 순찰 동선은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저택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열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로워졌다. 김동현 실장은 늘어나는 외부 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강태준의 직감은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대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새로운 가사도우미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찻잔을 깨뜨리던 날의 불안한 모습과 지금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화였다. 그녀는 항상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가끔 그녀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나 경호원들의 무장에 머무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가 대상의 약점을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적들의 인내심은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냈다. 강태준을 제주도로 유인하려던 계획에 무언가 차질이 생겼거나 혹은 그들 역시 내부의 불안 요소를 감지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공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저택 별관에 위치한 개인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밖에서는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중사의 치밀한 사전 작업 덕분에 3명으로 구성된 공격조는
유령처럼 저택의 경비 시스템을 뚫고 헬스장 근처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강도를 위장하기 위해 조잡한 복면을 썼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장비는 최정예 용병의 그것이었다. 헬스장 입구를 지키고 있던 2명의 경호원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 의해 소리도 없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헬스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쿵 하는 낮은 문소리에 러닝머신 위를 달리던 강태준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은 헬스장 옆에 린넨실에서 운동용 수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저택에 남아 추가 업무를 자청한 터였다. 헬스장 쪽에서 들려온 아주 미세한 소음. 일반인이라면 운동기구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그 소리를 서연의 훈련된 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쓰러지면서 내는 둔탁하고 짧게 끊어지는 마찰음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린넨실 문틈으로 헬스장을 엿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강태준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아령을 방패 삼아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수적으로나 전력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비상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통신 장비는 이미 그들에 의해 차단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회로가 폭발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대로라면 강태준은 죽거나 납치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는 영원히 묻히겠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도 물거품이 된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린넨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생뚱맞아서 괴한들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겁에 질린 하녀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리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수건 운반용 철제 카트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카트가 괴한을 덮쳤고 중심을 잃은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서연은 몸을 낮춰 그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급소를 맞은 괴한이 숨을 컥 하고 내뱉으며 쓰러지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살상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공격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로 활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가사도우미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가장 날카로운 인간 병기였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강태준을 인질로 잡으려던 순간 서연이 던진 작은 아령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비명과 함께 총을 놓친 그의 턱에 서연의 무자비한 발차기가 장렬하였다.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육중한 장비들이 즐비한 헬스장은 3명의 괴한들이 쓰러져 신음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약간은 흐트러진 유니폼 차림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강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아령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 실장과 경호팀이 무기를 겨누며 헬스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쓰러진 괴한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가사도우미. 저택의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정적 속에서 강태준과 이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헬스장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김동현 실장과 경호원들은 겨누었던 총구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쓰러진 괴한들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 그리고 강태준을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김 실장을 향해 고갯짓하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총 내려. 상황부터 정리해.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이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마지못해 총을 내리며 부하들에게 괴한들을 결박하고 현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단 한순간도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적군인가? 아군인가? 아니, 애초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경호 시스템을 뚫고 회장의 최측근까지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실패이자 치욕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더 교묘하게 짜인 적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몇 분 뒤, 강태준의 서재.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김 실장은 그의 곁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서연이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에 격렬한 싸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가사도우미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하녀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저택의 모든 질서와 상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버렸다. 당신, 대체 누구지?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과거에 해외에서 개인 경호 관련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훈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국가정보원 NIS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흘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다. 조직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터였다. 김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개인 경호 훈련. 훈련 방금 당신이 보여준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그건 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살상 기술이야. 솔직히 말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여기에 잠입했지. 그의 날카로운 추궁에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손수건에 싸둔 쇠사슬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며칠 전 다이닝홀에 샹들리에가 추락한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의 인위적인 절단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내부 첩자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주도행 가짜 정보를 흘리는 덫을 놓았는지까지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늘 밤 박 중사가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적까지 보고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치밀하고 논리적이어서 김 실장조차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자신의 부침장이 배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강태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연의 전략적인 사고방식,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까지.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나의 형상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간 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했던 그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당신이었나?
서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 실장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기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나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반드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빚은 갚겠다고. 서연의 대답이 끝나는 순간 강태준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문과 부채감이 안도감과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온몸을 휩쌌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박중사를 잡아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배후를 알아내. 김 실장이 서재를 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뒷조사를 통해 어머니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머님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완벽한 의료진과 평생의 안위를 보장하지.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대가로 내 사람이 되어줘. 가사도우미의 가면을 쓴 채 내 눈과 귀가 되어 이 저택의 그림자들을 처리해줘. 당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발을 들인 유일한 이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어두운 세계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과 함께 주인과 하인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동맹으로 재정이 되었다. 그렇게 운명의 밤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저택 지하에 위치한 하얀 방. 그곳에는 어떤 가구도 없이 오직 강철 의자에 결박된 박중사와 그를 신문하는 김동현 실장만이 존재했다. 일방적인 신문은 몇 시간째 이어졌지만 박중사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반항심이 아니라 배후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였다. 방음벽 너머 관찰실에서 강태준과 이서연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동공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를 죽음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분석했다. 그녀의 시선은 박중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가락의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를 움직이는 건 돈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자비한 자가 뒤에 있다는 뜻이죠. 그녀의 분석에 강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의 회장실. 최진혁 회장은 부하의 보고를 받으며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저택 습격은 실패했고 제주도 계획은 애초에 함정이었으며 심어놓은 끈앞을마저 붙잡혔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젊은 애송이를 얕잡아본 자신의 어리석음과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정체불명의 변수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의 잔인한 미소는 사라지고 이제 얼굴에는 냉혹한 살기만이 감돌았다. 더 이상 장난은 끝이다. 강태준의 숨통을 정면에서부터 조여 들어가 언론, 검찰, 금융감독원,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전부 사용해
최진혁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실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퀀텀 이노베이션스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신제품의 보안 결함 의혹, 고객정보 불법 수집 논란, 심지어는 강태준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회사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퀀텀 이노베이션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최진혁의 입김이 닿은 정치권이 움직인 결과였다. 회사는 순식간에 비리 기업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며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강태준은 회의실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방송국을 오가며 쏟아지는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그가 한 곳에 불을 끄면 다른 세 곳에서 새로운 불길이 치솟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그의 온몸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진 저택의 서재는 사실상의 전쟁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각종 데이터와 뉴스 속보가 떠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어둠을 밝혔고 화이트보드에는 적의 공격 패턴과 예상 경로가 복잡한 수식처럼 그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여복 차림의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모든 악성 기사의 최초 진원지는 세계의 소규모 온라인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들의 소유주는 모두 같은 유령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여가 아니라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의 전략을 분석하는 유능한 정보 분석가였다. 강태준의 기업 전략팀이 허우적대는 동안 그녀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강태준은 즉시 법무팀에 해당 유령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자금 추적을 지시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전쟁을 함께 치르는 동지였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회의에 지친 강태준이 소파에 잠시 쓰러져 있을 때였다. 서연은 말없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온기에 강태준은 잠시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의 정신까지 지탱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맙군.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서연은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서연의 가장 위험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사용하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지금은 연락이 끊긴 과거의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직을 떠난 그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박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단 한 줄의 답장을 받았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끝에 태양그룹의 위장 계열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서연은 서재의 메인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탐욕과 잔인함을 숨기고 있는 남자. 최진혁 회장. 모든 공격의 배후입니다. 태양그룹. 최진혁.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스크린 속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어둠의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피로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서재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길고 긴 방어전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적의 실체 앞에서 강태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넘기고 태양그룹의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야 해. 놈이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지금 저희가 가진 증거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이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것들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최진혁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괴물입니다. 정면 대결은 그가 가장 바라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에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최진혁은 단순한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없는 상대였다. 서연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전황판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중앙에 단 하나의 단어를 적었다. 탐욕. 최진혁의 가장 큰 힘은 그의 네트워크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끝을 모르는 탐욕과 오만입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수동적인 분석가가 아니라 거대한 작전을 설계하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키메라 작전으로 명명된 방역 계획이 수립되었다. 작전의 핵심은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최진혁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비공개 AI 보안 기술. 프로젝트 키메라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진혁의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흘릴 계획이었다. 강태준이 계속되는 경영 압박과 주가 하락에 못 이겨 프로젝트 키메라를 해외의 거대 테크 기업인 에솔레드 글로벌에 헐값으로 비밀리에 매각하려 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이 미끼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 강태준과 서연은 다시 한번 도청 장치가 설치된 서재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적인 CEO가 되었고 서연은 그의 결정을 질책하며 매각만은 막으려 하는 충신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의 격렬한 언쟁은 첩자의 귀를 통해 최진혁에게 고스란히 보고되었다. 강태준이 마침내 무너졌다고 확신한 최진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끼를 물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구성된 소수의 임원들에게 극비리에 에설레드 글로벌과의 가짜 매각 협상을 지시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계약서와 법률 검토 보고서, 재무실사 자료들이 만들어졌다. 모든 서류는 외부로 유출될 것을 대비하여 초반에는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최진혁의 정보원들이 어떤 경로로 접근하더라도 이 매각은 실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의 보고가 최진혁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강태준이 프로젝트 키메라를 단돈 5천억에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최진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기술의 가치를 생각하면 거저나 다름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참모들이 덧칠지도 모른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완벽한 승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최진혁은 매각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중간에서 기술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거액의 비자금을 동원해 에설레드 글로벌 측에 전달될 계약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그 권리를 차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회계팀에게 돈 세탁을 지시하고 서연과 강태준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덫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서연은 계약 체결 장소를 일부러 외부에 노출시켰다.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갈라 파티. 아이러니하게도 최진혁은 자신의 파티가 스스로의 처형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강태준을 조롱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과 강태준은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최진혁의 비자금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은 조용히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배우는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반격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와 함께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태양그룹의 연말 자선갈라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이자 주인공인 최진혁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자신의 성공과 자비심을 한껏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태준의 등장은 파티장의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그의 몰락을 고소해하며 수군거렸다. 그의 곁에는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비서처럼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며칠 전까지 강태준의 저택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하던 가사도우미 이서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최진혁은 일부러 강태준에게 다가와 위선적인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회장,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형님에게 말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와 상대를 향한 경멸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의 완벽한 연기에 최진혁은 강태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서연은 한 걸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김동현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팀, 지정된 위치에 배치 완료. 검찰팀도 정문 밖에서 대기 중. 당신의 신호만 기다립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정리하는 웨이터와 눈을 맞추며 그에게만 보이는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그 웨이터는 김 실장이 심어놓은 요원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진혁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자선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비자금이 스위스의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상세한 거래 내역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강태준의 저택을 습격했던 용병들과의 계약서, 그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중사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모든 것은 최진혁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박중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화면 꺼. 최진혁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파티장을 순식간에 통제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 최진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불과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췄다. 궁지에 몰린 최진혁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충직한 경호 비서가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여성 하객을 인질로 잡았다.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이 여자를 쏘겠다. 파티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호 비서는 인질을 방패 삼아 최진혁을 데리고 비상구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의 동선은 정확히 강태준이 서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이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은쟁반을 집어들어 번개 같은 속도로 경호 비서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쨍하는 파열음과 함께 총을 놓친 경호 비서가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이미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목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거구의 남자는 단 한 번의 공격에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은 비서인 줄로만 알았던 여성의 가공할 전투력에 경악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진혁은 홀로 선 채 검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준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강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고 침착한 눈으로 그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인의 시대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한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대서특필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퀀텀 이노베이션스는 극적으로 부활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피해자이자 승리자로서 강태준과 그의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일주일 뒤 서울 최고의 병원 특실. 이서연은 하얀 시트에 누워 잠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혈색이 돌았다. 담당 의사는 기적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완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보며 자신을 짓누르던 지긋지긋한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있음을 느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저택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감사를 표하러 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머님의 남은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을 김동연 실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말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파멸했을 겁니다. 전직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세.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실장님,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존중과 동료애가 자리 잡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서연은 강태준의 서재에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가 아닌 파트너십 계약서와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신설 부서인 위기전략기획실 실장 임명장이었다. 이것은 빚을 갚기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나의 평가이자 나의 미래를 함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어머니의 병도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 어두운 세계를 떠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평범함 속에 숨으려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과 과거는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몇 달 후 퀀텀 이노베이션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이서연은 더 이상 어두운 저택의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 전략을 논하는 강태준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서로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그래서 키메라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죠? 이 실장 강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은 태블릿 PC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막힘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폭풍 같았던 밤은 지나갔다. 빗소리와 총성, 배신과 음모로 얼룩졌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고 이제 가장 밝은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